9일에 윤석열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특검의 질문들을 요리조리 피해가기도 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요것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소방총장 제목의 문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써 있기로는 대통령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에? 상민이가 그걸 또 봤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들은 사람이 네.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네. 맞아요? 현재 기억으로 안 나시는 게 맞아요? 네네.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딱 한 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하고 뭐 자주 술도 먹고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 대통령 부인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를 계란말이하고 베이컨 좀 구워놓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가지 좀 상반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지난 9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윤석열은 전부 다 기억 안 난다. 이런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일관하는데 2025년 2월 재판에서는 본인이 기억력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뭐 제공했던 계란말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반찬들 다 이야기하는 모습들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 윤석열 씨는 저 사건 증언의 과정에서 이상민 그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내란 재판인데 예. 저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씨는 선서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 선서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렇게 선서를 하게 되면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서를 기본적으로 선서 거부를 할 수 있죠. 본인이 저도 역시 내란죄로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의 증언이 본인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전체적으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석열 씨는 그 영상 보시면은 재미있는 부분만 남아 있다 보니까 선서 장면이 생략되어 있는데 본인이 아주 그냥 그 증인 선서문을 아주 그냥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증인 윤석열 하고 마무리를 치면서 읽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보면은 오로지 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오로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뭐 위증으로서의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한 그 선서한 그 선서 자체도 거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미심장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게 보면 선택적 기억적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본인한테 불리한 것만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주 불리하고 또 그게 없어야 될 사안의 경우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확실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윤석열 씨와 관련돼 갖고 증언 거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게 증언 거부를 하다가도 본인에게 아주 불리한 무슨 그 부분이 딱 질문이 들어가면 그 막 신경질을 내던가 이걸 왜 또 물어보느냐. 예.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랬어요. 그랬군요. 예, 이 증언 보시다 보면은 그때 당시 이러이러한 뭐 내용으로 뭐 비상 입법 기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제가 여러 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또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러면서 그 부분에 제가 뭐 전체적으로도 뭐 증언 거부를 하지만 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한 번 다시 짚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본인도 나중에 그 말을 할 때 내가 왜 이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답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그 질문에서만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네, 아파하면서도 나중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별로 바라지도 않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윤석열 씨 증언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검사의 질문 혹은 특히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다가도 뭔가 핵심적인 그 부분에 이르면 절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판사들도 그렇게 증인으로 나와서 네네. 어떤 발언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발언은 저 사람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거짓 그것도.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 해석이 가능하고 판사도 그다지 증거 가치를 높이 안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 신분 자체가 그 이상민 장관과 같이 처벌받는 데다가 판사가 나중에 보충신문 그 주신문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신문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건 이럴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의심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재판장 역시 큰 증거 가치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일 재판에서 윤석열이 또 하나 했던 게 부하에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이 필요한 협조나 이런 내용은 국방장관이 다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김용현에게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동영상 같은 걸 보여주고 나면은 뭐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하는 신용을 한다던가 그런 의미에 관련해 갖고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기억이 얘기를 안 난다. 하고 예.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런 그 문구 같은 거는 다 김용현 장관이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고성 계엄이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하나의 요구 조건이라던가 무슨 뭐 부처별 이행 뭐 해야 될 그 그거 필요 없죠. 경고성이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필요 없으나 과거에 있었던 데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을 했다는 식으로 막 불러대고 그러는데 본인 말 자체에서도 모순이 됩니다. 앞뒤가 모순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김건희 재판이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서 윤석열의 재판이 있는데 이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입니다. 여기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지난해 한 7, 9월에 각각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건데 여기서 뭐 의미심장한 뭐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김용현 변호인, 윤석열 씨 변호인, 그다음에 김건희 씨 변호인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변호인들이 여러 변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뭐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겠고 물론 그 대응을 1심 재판부에서 받아줬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주장이 타당한 것이든 타당한 것이 아니든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주장은 뭐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장 좀 정상적인 정상적인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상식적이고 비정상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변호사답게 그냥 하고 있다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그 변론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루어 짐작컨대 거의 100% 제가 보기에는 증언 거부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증언을 거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친족 관계로 거부를 할지 본인 형사 재판 때문에 거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친족 관계를 이유로 선서 거부하고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재판 받는 거는 본인도 형사 피고인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친족 관계를 얘기하면 뭐 친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느냐 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뭐 그런 기존의 뭐 데이터라고 할까 그런 선례를 놓고 보면 그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김건희도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불법 여론조사를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요거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어떻게 뭐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과 관련해서도 이진관 부장과 우인성 부장 그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그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단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마 특검에서도 지난번에 우인성 부장 그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가 됐던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선례를 깨기 위해서라도 뭐 추가로 입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14일이죠. 이틀 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법정에서 만납니다. 진술 거부권을 김건희가 이제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 뭐 서로 어떤 뭐 표정을 주고받는지 뭐 정도가 이제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김건희 불법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항소심이 28일 예정입니다. 요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재판 중에 하나가 외환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 네네. 앞서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윤석열, 김용현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이 있을 텐데 24일에 변론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 여인형에게 구형이 된 징역 20년은 어떻게 보셨고 관련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그럼 이보다는 좀 더 많은 형량의 구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반 이적 같은 경우에 이 무인기 침투를 일반 이적으로 의율 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반 이적의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저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특검에서 구형 이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계엄을 위한 사회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가지고 무인기를 보냈다. 아하.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온갖 분쟁 그리고 국민의 그 생명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쟁을 야기하고 유도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무인기 침투라던가 이런 것이 단순히 여인형 방첩사령관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한 것은 당연히 윤석열 씨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그 두 사람 역시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겁니다. 한덕수 2심. 네. 예, 이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을까 싶은데요. 한덕수 1심은 네네. 말씀드린 훌륭한 우리 이진관 재판장님이 예. 정말 구형을 검찰이 15년 때렸는데 네. 보통은 구형보다 약간 깎아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실무적으로. 네. 그런데 23년으로 올려버려서 저는 굉장히 드문 사례였던 거의 것 같아요. 없죠. 예, 제가 기억에 잘 나지 근데 않습니다. 아주 가끔 네. 어떤 성폭행범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건에서 반성도 안 하고 하면 검사 구형보다 더 세게 때리는 판사님들이 계시죠. 엄하게. 예. 예, 그게 예. 보통 이제 성범죄라든가 예. 가정폭력. 흔히 파렴치범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예. 게 있는데 이 사건에서 8년이나 더 높여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그 재판 선고하기 전날 제 이병철 TV 사이다 유튜브에도 그리고 인터뷰도 예. 제가 다 전화로 했는데 25년을 때릴 것이다. 이진관 판사님은 재판 진행을 워낙 엄격하게 예. 그리고 호통도 치고 예. 딱 스타일이 보면은 딱 우리 과거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법대로 그냥 예. 악당은 완전히 그냥 세게 처벌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 표가 있거든요. 그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근데 거기에 모든 범죄 내란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 양형 기준표를 보면 예. 이것과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때려라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예. 이진관 재판장님 스타일이 또 엄격하게 또 재판을 진행하셨으니까 25년을 때릴 거다라고 제 혼자 예측했지. 예. 23,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뭐 좀 봐달라 공무원 오래 했다 해서 한 2년 봐줬다. 예. 뭐 그렇게 보는데 지금 항소심의 제일 포인트는 항소심이 이제 변론 종결했죠. 그렇죠. 결심했고, 이제 23년 예. 그것을 유지할 거냐. 네. 더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특검은 23년은 그러니까 유지해달라. 유지해달라. 네,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네, 뭐 한덕수 쪽은 뭐 그냥 울고불고 예. 뭐 봐달라. 네. 변호 전략이 그 정도밖에는 지금 방법이 남아있지 않은 거라는 제가 느낌도 듭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김앤장에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앤장의 이제 음량으로 또 이제 자문도 이렇게 많이 받고 계시겠죠. 그렇죠. 예. 김앤장이 또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또 많거든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김앤장 꼭 찍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그 한덕수, 이미 찍으셨는데요. 예. 한덕수 총리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예. 그 주변에 예. 그 변호인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변론 전략이 새로운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항소심 가서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인 시각으로서도. 그렇지. 예. 1심에서 주장한 거 반복해봤자 영향가가 없거든요. 그렇죠. 좀 새로운 거를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야 하고. 또 인정하고 화끈하게 인정해버리고 예. 그 싹싹 빌고 봐달라 뭐 이렇게 예. 하든가. 네. 그건 1심하고 똑같더라고. 이게 변론 전략이. 언론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예. 인정 안 하고 예. 계속 자기는 뭐 가담 안 했다. 네. 내란에.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범행 부인하는 것도 똑같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특히 공무원을 오래 했던 사람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에요. 예. 자기를 화끈하게 그냥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강단이나 그런 어떤 깡다구가 없어. 막 겁이 많고. 네. 이런 사건은 제가 한덕수 변호인이면 그냥 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좀 봐달라. 어차피 이거는 못 이긴다. 어차피 네. CCTV로 다 공개됐잖아요. 전 국민이 재판을 다 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 이상민이 하고 히덕거리고 뭐 15분간 종이 가지고 뭐 하고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재판이 끝났는데. 그냥 빌어야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법정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한덕수만 알고 있는 진실, 윤석열도 알고 있는 새로운 진실을 폭로해라. 그거를 국민들 그게 앞에.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아, 그래요? CCTV에 확보 안 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두 사람이 따로 만난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뭐 그런 전해지기도 것도 있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도 다 기각되고 맞습니다. 막 빠져나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판사들이 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등 뭐 진짜 황당무계한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해가 가지 이해 안 않습니다. 되지. 그것도 법률 전문가 중에 장관 중에서 최고 법률 전문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을 그냥 박살을 내는 박성재도 뭐 이런 거 문건을 다 읽어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든가 이런 진술을 그냥 법정에서 털어놓으면 충분히 참작 여지가 있죠. 참작 여지가 있죠.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아마 그런 전략을 3심에서 세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불가능하죠. 그게 이제 법률심이죠. 사실심이 아니니까요. 늦어버렸네요. 진즉에 이런 같이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님은 감옥소 앉으셔가지고 또 뭐 언론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구치소에서라도 새로운 것을 이렇게 국민들 앞에 다 공개하는 반성문을 써라. 그건 뭐 글 써가지고 공개할 수도 있고 언론에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우리 기자님한테도 해서 그런 새로운 거를 폭로를 하면 형량이 확 깎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참작의 여지가 생기는군요. 그거를 또 이제 재판부에 내야죠.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공개도 하고 하면 판사님이 깎아주죠. 알겠습니다. 야, 이거 돈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론 전략을 시크릿한 걸 공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셔가지고 이 복잡한 내용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 나누는데 정말 일도양단 한 방에 정리가 된 느낌도 좀 납니다. 혹시 지금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말씀 나눴는데요. 혹시 아쉬움이 있으신 부분 있으면은 재판 소원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내 재판 졌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 그 연락도 오시나요?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재판 소원해달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한 32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엊그제 기준으로 지금 대충 한 뭐 200건 정도를 다 각하시켰어요. 이제 본안 심리를 하는 사건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발표에 의할 때.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재판 소원을 운영하는 독일, 스페인, 대만은 한 4, 5년 전부터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도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심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는 사건만 골라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이런 경우도 1년에 한 5건, 10건이에요. 본안심리에서 하는 게. 고난심리 전에 다 각하가 된다라고. 다 각합니다. 아, 대만도 그렇고. 예. 대만 보니까 지금 한 4년 됐는데 첫 해에 1건, 둘째 해에 5건, 셋째 해에 6건 이 정도예요. 원래 우려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헌법적 가치가 있는 사건만 하겠다. 안 그러면 대법원 위에 또 새로운 대법원이 그러면 안 돼. 헌법 위반이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이 네. 굉장히 법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예. 이병철 변호사님의 절친으로 알려져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예. 정말로 법리가 뛰어나고 네. 또 굉장히 민주적인 판사님이시지만 네. 법리적으로 허술하게 하면 바로 네. 각합니다. 안 봐줍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또 소상히 알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본안심리 이렇게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몇 건, 30몇 건 이렇게 각하하고 왜 각하됐다 하는 거를 알리고 있잖아요. 예. 첫째 대법원까지 올라와야만 된다. 1, 2심에서 포기해서 확정된 건 안 된다. 예. 대법원까지 와서 졌다. 예. 그러면은 30일 내에 헌법 소원을 내라. 30일 그것도 30일 네. 제한이 법에 있다. 딱 그렇게 예, 있거든요. 예. 30일 내에 내라.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졌다. 그 확정일이 언제냐면은 오늘 졌다 선고가 났으면 네. 내한테 도달. 내가 그 판결문을 받은 날. 받은 그 다음 날부터 30일. 예. 하루 지나면 그냥 각하니까. 그러네요. 30일 내에 들어와야 된다. 예. 이제 그 중에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것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변호사들도 몰라요. 그게 뭔지. 이병철 변호사님은 아시잖아요. 저만 알지. 예, 그렇죠.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짜로.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님들도 공짜로. 네. 그게 뭐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작년. 자, 다시 돌아가서. 네, 역시. 예. 그거 딱 귀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사건이 만약에 네. 유죄로 확정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하면 그게 헌법소원 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 무슨 기본권이 침해됐냐? 한 달 후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건데 네.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명백한 침해죠. 1조부터 침해구나. 네. 그다음에 권리로 하면은 기본권으로 하면 그 이재명 후보의 공무단임권이라는 정치적 기본권을 그냥 침해한 거예요. 그건 명백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대선 과정에서 뭐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 뭐 이거는 대선 과정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린다 이게 말이. 예. 그거는 표현의 자유 헌법 21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하는 게 또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헌법 21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됐다. 그리고 공무단임권이라는 정치적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가 명백히 침해됐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관점에서 선언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전형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헌재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어떤 계기,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예. 더 제가 30초만. 국민들 이것 진짜 때문에 30초요. 예. 행정소송하면 네. 원고 적격 없다, 각하 이런 게 태반이에요. 예. 제가 재작년에 했던 윤석열이의 의대 정원 2,000명 처분. 그렇죠. 그거 제가 소송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 적격 다 인정받았는데 네. 1심 행정법원이 학생들은 원고 적격 없다 다 각하, 전공의도 원고 적격 없다 다 각하야. 그게 종래 대법원 판례다. 예. 행정처분에 상대방만 소송해라. 그 상대방이 대학 총장인데 대학 총장이 윤석열이 따까리인데 네. 그 말도 안 되는 걸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헌법 31조 양질의 교육받을 기본권 침해다 하는 게 대법원에서 제가 인정받았거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판 또한 그런 게 헌법재판소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방금 행정소송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행정법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어미준 강백신 얘기가 있었지만 계속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걸린 거죠. 어미준 강백신이 벌써 수사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다 끝났어요. 네. 그런데 다시 팀을 꾸려요. 윤석열의 하명이 있었겠죠. 다시 팀을 꾸려서 송경호 지검장 밑에 어미준 강백신이 배치되어서 이 대장동 사건이 1차 수사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가 끝났어요.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은 아무 관계가 없어. 무혐의도 아니고 뭐 대야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끝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죄명을 달리해서 이해 충돌 네. 그전에는 배임이라고 해서 수사를 한 대장동을 이해 충돌이라며 다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요. 다시 접근을 해서 다시 수사를 해서 도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정진상의 이야기, 이재명의 이야기, 김용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22년 5월에 이 팀이 다시 꾸려지는구나. 7월에 임명을 받고 다시 시작했구나. 맞습니다. 이게 이번 국정조사에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이 대장동 수익금이 이제 이재명을 위한 뭐 저수지다, 노후 자금이다 이런 게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정 실장의 진술이 없는데 기소를 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증거가 1도 없는 거죠. 네. 증거가 1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남욱이 네. 남욱하고 유동규가 벌써 사건 처리가 끝났어요. 네. 배임의 유죄로 끝났는데 예. 이 사람들 다시 긴급 체포합니다. 이번에 전 그거 새로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남욱과 유동규를 긴급 체포했구나. 그러니까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 또 구속돼 체포를. 있는 사람을 네. 긴급 체포할 때는 도주의 우려가 있든지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듯이 네. 영장을 발부하듯이 그래야 긴급 체포하는 거거든요. 네. 구치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구치소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남욱 같은 경우 재판 갔다 오는 길에 이 매가 채우듯이 탁 채가지고 네. 구치감에 탁 집어넣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영상이 제대로 아까 안 나가서 네. 다시 한번 서영교 의원의 질의 어떤 질의였는지 한번 보시죠. 책임자 누구예요? 제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부장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금? 네, 강백신 검사입니다. 책임자 누구예요? 네, 제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부장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금? 네, 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가 부장검사로 있을 때예요. 우리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세요. 예, 보고 법무부 장관 보세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보세요. 경찰청장님 직무대행도 다 보세요. 공수처장님 보세요. 이때 이재명 대표 입건됐었나요? 강백신 검사? 입건은 안 돼 있던 상태였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입건이 안 되어 있는데 피의자라고 왜 써 있죠? 아마 현장에서 작성하는 검사 아니에요 검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작성하는 검사 검사나 이게 수사관이 약간의 착오를 강백신 일으켰던 것으로 검사.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검사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해봅시다. 체포해서 뭘 조사했어요? 당신 체포해서 불러서 네 배를 갈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체포해서 불러와서 미국에 있는 네 애들 사진 봐라.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체포했어요? 여러분은 검사는 내가 면담하고 싶으면 면담이니까 적법하다 그러고 그냥 가능합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 체포해갖고 구치감에 넣어놓으면 그거 적법하다고 가능합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수사 방식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들어가세요. 남욱 씨의 배를 가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남욱이 그렇게 철철 웁니까 재판에서? 10월경부터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실장 대장동 재판에서 본인이 검찰에서 겪었던 일들, 특히 자신이 준 돈이 정진상, 김용 등에게 갔다는 얘기는 검사에게 들은 것이었습니다. 2013년 당시 제가 알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폭로들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곧 나오죠. 16일에 나옵니까, 남욱 변호사? 그렇습니다. 네, 16일 일반 예. 증인 참고인. 일반 청문회에서 네. 일반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네. 되는데요. 어제는 또 보니까 수원지검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네. 수원지검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갔어요. 그 네. 영상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는데 오늘 수원지검의 현장 방문을 왔습니다. 정권에서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는데 오늘 수원지검의 현장 방문을 왔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총 소주 4병, 생수 3병, 담배 1갑 이렇게 산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의점에 가서 그걸 그대로 시연해보고 나오는 겁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술 1,800원짜리.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수증을 좀 보시면 2023년 5월 17일 날 쌍방울 직원이 12,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바로 물 3병, 소주 3병, 담배 이렇게 하고 봉투값 100원까지 해서 바로 12,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구치감에 이틀 동안 가둬놨다라는 네. 건데 이거 검사들도 중앙지검 지하 구치감 가본 사람 별로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예. 그날 증인들이 다 물었거든요. 예. 검사들에게 예. 구치관 가본 적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한 명도 네. 없어요. 이게 저희도 이제 처음 본 건데 이거는 서울구치소에서 관리를 한 모양이죠. 여기를. 저기가 검찰 밑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거기서 피의자들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고 오고 하는 건 또 서울구치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영역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서 우리가 다 찍어도 되는데 네. 못 찍게 하는 거죠. 네. 구치소는 검찰 핑계대고 검찰은 구치소 핑계대고 그렇지만 저희가 대강 저렇게 체크해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 또 서울구치소장 얘기는 여기서 2박 3일 숙박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서워요. 네. 그 서울 구치감에서 예. 구치감은 어떤 곳이냐라고 물으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검사가 불러서 오면서 잠깐 들렸다가 네. 검사실에 가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재판이 아직 시작이 아니야. 잠깐 들렸다 가거나 재판을 받았어요. 여기 잠깐 들렸다가 구치소로 가거나 이렇게 대기하는 곳이라는 거죠. 네. 잠깐 대기하는 곳. 그런데 그러면 2박 3일 동안 거기에 체포돼서 거기 머무른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현장 방문은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특히 네. 이제 기관 증인들을 먼저 하고 네. 검사들, 뭐 지검장들 먼저 하고 일반 증인을 나중에 한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잘하신 게 만약에 뒤섞이면 엉망진창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관 증인을 그 하루에 예. 기관 증인만 먼저 한 거죠. 예. 기관장들 보고만. 그리고 거기에 딸린 사람들은 오후에 들어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것도 사실 아주 절묘했습니다. 기관 증인 때 조사 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가정보원하고 금융감독원은 어마어마한 보고를 법무부 했어요. 장관도 예. 법무부 장관이 왜 뭐 하는 거지? 박상용에 대해서 벌써 감찰을 지시했고 네. 이게 대검에 있는 감찰 부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네. 않은 겁니다. 예. 감찰을 지시했고 그래서 인권침해 TF로부터 전부 다 점검을 하게 했고 네. 이게 또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고 그날 법무부 장관이 단호히 얘기해서 네. 말씀처럼 국정원장의 보고는 네. 어마어마한 내용이었다. 국정원의 보고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네. 보고를 그동안 하지 않아 왔는데 이런 보고가 정보위에서는 좀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네. 9월쯤 보고 중간 보고가 좀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게 세상에 안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보고는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네. 낱낱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 안위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아주 사생활과 관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와서 한 겁니다. 근데 자료 주고 다 수고했어 갔어요. 갔죠. 그러니까 예. 말씀으로만 한 것이고 금융감독원장의 보고도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것이었죠. 쌍방울이 이제 주가 조작 100억 이상의 주가 조작이 사실이 있었고 검찰에 이제 가져가라 압수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 100억이 있었다. 네. 근데 이 쌍방울 주가 조작이 있는지 검찰이 다시 빨리빨리 좀 해봐라. 네. 그래갖고 다 했어. 100억의 주가 조작이 있네? 그랬더니 나중에 네. 김성태를 무죄 쳐주려고 딜의 조건으로 가지려고 가져가지 않은 그게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쌍방울 거죠. 김성태 회장이 압송돼서 공항에서만 해도 이재명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음 달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동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의심은 했어요. 저희가 주가 조작 기소를 안 해서 1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기소하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 실형 나왔죠. 근데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 징역 2년 6월 나왔습니다. 예, 주가 조작을 기소하지 않아서 그 전모가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100억대 주가 조작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도박이 첩보로 들어와 있다는 게 국정원 보고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도박이 있었고 도박 빚이 많았다라고 하는 첩보까지 같이 결합하게 되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주변을 털으려고 하니까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김성태가 박상용을 잡고 네. 13층에서 떨어져 내려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나요?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물으면 답변을 못 하진 않겠구나.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뭐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북송금 일반 증인 참고인 조사 있잖아요. 네. 그날 그 김성태 회장도 올 거 아닙니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성태 회장도 증인으로 나와야죠. 나와서 저는 이야기하고 근데 이번에 네. 김성태 회장이 이번에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모든 것에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렇게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할 거고 평생 괴로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이랄지 안부소 아태협회 회장이랄지 특히 김성태 회장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보석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은 셈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4년 가까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법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준 사람은 문제가 없고 예. 받은 사람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처럼 박상용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범을 이재명으로 하고 이화영이 종범으로 하고 여기서 협조하게 되면 보석으로도 풀어주고 네. 다른 수사하거나 영장 집가 안 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화영이 틀어버린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에게는 괘씸죄가 붙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 다 털고 영장 다 하고 네. 백정화 여사도 부르지도 않겠다고 했다가 구속시키겠다고 네. 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김성태는 공유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 돈을 냈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이 수사 전체에 그 이화영을 잡고 이재명을 잡는데 협조했으니까 그 말로 그냥 정리해준.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경찰들의 거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최 하이라이트다.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가 잡아내서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해야죠. 조작 불법 수사 사건이었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게 국정농단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지휘하거나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냐 이러면서 종합특검이 수사를 지금 시작했고 박상용 검사는 출국 금지에 피의자 전환까지 신속하게 했더라고요. 네. 이 사건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나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쌍방울 사건에는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그 쌍방울 사건의 수사팀도 문제이지만 네. 이시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네, 공직기강 당시. 비서관. 윤석열의 황태자인 공직기강 비서관 네. 이시원. 그러니까 경기도든 아니면 북에다 돈이 오고 갈 수 있다. 협조가 구할 수 있다. 교류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당시 기재부가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 교류하게 되면 이건 이재명 간첩으로 묶으려고 그랬거든요. 이재명 간첩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이게 교류할 수 있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위에서 뭐야 이재명 잡어. 그러니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정원에 끼어들게 되면서 이게 왜 제재 대상이 아니죠? 네. 제재 대상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국정원에서 아태 협의회인가 뭐 거기는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윤석열이 사주하고 이시원이 끼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특검은 이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다. 윤석열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네. 저희가 특검 수사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없었으면 안 될 네.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조항에 김건희가 넣어놨습니다. 뭐 수사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거나 뭐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에 가담했으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조항 없었으면 사실 어려웠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엔 뜨악했는데 국가정보원 문건 보고서 문건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되는데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개인 일탈이 될 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수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다.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을 하면 증인 선서를 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상용은 예. 증인 선서 안 해도 되는데 증인 선서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법사에서 박상용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네. 박상용 고발을 의결했고 접수증이네요. 저도 못 봤어요. 네. 고발 접수증이네요. 민원명 고발장 민원인 문종민 이거 읽으면 안 되는구나. 얘는 저희 네. 그 직원이고요. 담당자 그러니까 고발인 위임자 서영교 법사위원장 이름 모릅니다. 뭘로 그래서 고발을 하신 건가요, 박상현 검사를? 지금 고발장 뭐 위증이나 이런 걸까요? 지금 증인 선서를 안 해가지고 이번 건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위증입니다. 1. 연어회덮밥 들어갔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게 일단 작년에 네. 나왔던 국정감사와 출석했던. 청문회에서 네. 그렇죠. 나왔던 얘기입니다. 연어회덮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공범들을 모아놨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공범들 방용철, 김성태, 이화영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 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창고라고 하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 했다는데 창고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나요? 네. 현장 검증에서 다 어제 영상으로 창고 나온 거를. 갔다 왔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안 가봐서 몰랐는데 1313호가 박상용 방인데 1315호가 바로 앞에 네. 있대요. 창고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화영 지사가 창고라고 얘기한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책상이 있고 세미나를 딱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테이블하고. 회의를 하게 네. 딱 되어 있어서 창고라고 써 있었다는 거죠. 이화영이 다 맞았구나. 그리고 또 묻습니다. 회덮밥은 그러면 들어왔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국정조사에 교도관들이 나왔잖아요. 네. 뭘 하셨죠? 회덮밥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1층까지 내려와서 수사관과 같이 회덮밥 들고 올라왔습니다. 네. 진술 세미나 하는 거 봤습니까? 전진걸. 제가 안진걸하고 이름이 똑같으세요. 오는데요. 전진걸 교도관이 전진걸 네. 교도관이 예. 제가 그렇게 모아놓으면 안 된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항의를 해서 오히려 제가 항의하면서 몇 번 싸웠습니다. 예. 항의해서 싸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날 교도관이 다 나와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음식물 들어간 거 봤습니까? 그랬더니 전진걸 교도관은 테이크아웃 커피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도관들에게 거기에 김성태의 직원들이 와서 네. 수발 드는 거 봤습니까? 네. 예, 수발 드는 거 봤습니다. 라고 했는데 박상용은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회 나와서 위증한 거를 이제 고발을 의결했고 접수까지 했다는 건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하셨다 오늘. 예, 고발하고 네, 접수한 접수증이다. 위원장님, 이런 말씀 오늘은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다음 주에 화요일, 목요일 또 하시는데. 잠깐만. 네. 이건 마지막 얘기할게요. 여기서 처음 까는 거 하나. 네, 한번 하세요. 요거는 어제 깐 건데 처음 요거는 까는 건 보여줘야 돼요. 하셔야죠. 예. 요게 예. 금방 말했듯이 이거 딱 특검. 고정으로 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검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석열이 그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등등 보고를 받고 그걸 지시하는 네. 등의 국정농단이 있으면 특검의 대상이다. 그렇죠. 여기에 김규환 국정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거긴 한데요. 예. 이거 아주 너무 따끈따끈한 거예요. 대통령 여기 김규환 보고. 국정원장이 자기가 친필로 쓴 겁니다. 7월 5일 9시 30분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로 해가지고 고발 지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뭐 고발 지시. 이건 빼박이라고 하네요. 빼박입니다. 네, 빼박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하명 수사, 윤석열의 하명 고발. 네. 이건 서해 피격 사건이에요. 그렇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야, 모든 사건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조작과 불법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오늘- 주에요. 예. 네, 저희 클로징 그럼 멘트도 멋있는 해야 거 다른 데 되니까. 가서 갈게요. 아니,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1시간 동안 하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에 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을 다시 한번 모시고 그때 또 자세히 천천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